그 대선 후보에서 패배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재명 후보가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불과 대선 끝난 지 반년 만에 지금 야당 당대표가 됐거든요.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보, 정치 행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야 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본인의 소위 정치적인 의지가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가능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대표가 돼가지고서 지금 당이 어느 정도 소위 결속력을 갖다가 확보를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현재 언론상에 보도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이 현실화되느냐 안 되느냐 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당의 상황이 크게 변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진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최근까지 어떤 정치 행보, 그다음에 앞으로 그 내후년 총선까지 계속 당대표직을 좀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분을 대표로 찍어준 건 뭐냐면 그냥 큰 배니까 그래도 0.7%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근데 거함인데 그 침몰시키기 너무 아깝다, 썩혀두기 아깝다 그래서 일단 그 배에 다 올라탄 거예요. 문제는 그냥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근데 그 배를 타고 총선까지 가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아마 땜질 하면서 총선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그 선거법 위반 사안 있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한 거. 그건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유지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안 자체가, 왜냐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안 자체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보게 되면 그 100만 원 이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큰 거짓말이거든요. 너무 결정적인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남 FC 사건도 보게 되면 증거들이 지금 막 나오는데 아유 이것도 피해가기 힘들겠다. 네. 나머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분은 사실 정치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계속 그 시기를 늦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당원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네. 기소되면 원래는 당원 자격이 박탈돼야 되는데 당직 정지가 됐었는데 당직 정지가 해야 그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기소가 됐는데도 당원 자체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로 바꿨단 말이죠. 1심에서 유죄 나올 겁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아니다. 3심까지 해서 유죄가 나와야 또 당원을 고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재판이니까 1년 안에 끝나게 돼 있지만 이게 굉장히 늘어지거든요. 네. 뭐 이리저리 재판 지연시키면 네. 그럼 다음 총선까지 그 이후로도 가죠. 네. 아마 이게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작전이고 이분이 사실 저는 대표로 나왔다라는 게 뭐 당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사실은 방탄용이었다고 봐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공인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다라도 당에 피해가 간다면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건 자신의 개인적 리스크를 당 전체 리스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과연 공직에 적합한 분인가, 네. 공적 마인드가 있는 분인가 의심스럽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정치권의 관심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도 뭐 상당히 큰 내용을 겪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워낙 이제 사법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내년 5월에 이제 출소하게 되는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뭐 6월 상반기 이때쯤 돌아오게 되면 민주당도 친명 대 비명의 어떤 그 당권 다툼이 새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나는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네. 추록을 해가지고서 다시 정치에 복귀한다고 그래서 네. 그 자체가 어떠한 민주당 내에 어떠한 크다는 변화를 일으키라고 는 보질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이낙연 전 총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지금 민주당에 합세를 해가지고 다시 과거 이재명과 대통령 경선을 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을 또 보여가지고서 친명 대 비명으로 논아준다. 이것이 과연 총선을 앞두고서 가능해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네. 결국은 소위 민주당도 이재명 체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세대의 인물로다가 대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과거의 인물인 뭐 이낙연, 이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당내에서 큰 역할을 갖다 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후년이 이제 총선이긴 하지만 총선 전에는 항상 이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법을 갖다가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되느냐. 네. 그런 얘기를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네. 현재 의원들의 이해관계상 그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소위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양자택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위 극단적인 갈등을 갖다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선거법뿐이 아니라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방금대로 소위 반씩 논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거기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모든 이제 분야에 걸쳐져 있는 갈등 구조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 2024년 총선을 갖다가 앞두고서 의회에서 다시 선거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하면은 결국은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소위 비례대표제를 좀 달리 운영을 해보려고 개정했던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다가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큰 틀의 선거법 개정이 가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차원에서의 어떤 선거법 개정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다당제를 전제로 해가지고서 네.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제도를 갖다가 좀 달리 운영을 한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아무 효과도 없이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유성정당이 탄생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네. 이제 그런 거나 다시 한번 시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분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맞듣지 않고 민주당도 그렇게 나이스한 정당이 아니어서 그러면 내후년 총선 승리는 어느 정당이 하게 되는 겁니까? 아직 성급하긴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예상하기 힘들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대선 상황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번 대선이 역대 유례 없는 혐오 투표였잖아요. 네. 자기 후보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상대 후보가 싫어서 찍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거고, 또 서로 두 당이 서로 이제 존재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지고 존재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고, 저쪽에서는 당의 그 분열상들, 네. 그 퇴행들, 이걸 가지고 서로 그 존재를 갖다 서로의 존재를 뒷받침해 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지하게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저렇게 못하는데 야당 지지율이 또 안 올라가잖아요. 네.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한테 지금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저 오래 못 갈 것 같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면 그걸 질질 연명할 게 아니라 빨리 끝내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층들, 그 젊은 층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를 과감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컨트라스트가 딱 되면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국힘 모릅니다, 요번에. 그 수도권, 왜냐하면 정권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수도권 선거가 아무리 이제 서울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5%가 앞선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정권 심판론이다라는 게 이거 참다 이거는 아니잖아 라는 심리가 다시 도질 수가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막 참패를 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경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애초부터 불리했고 라고 한다면은 그 과반 못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 정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권 전반기는 의회에서 소수당이고, 그 다음에 과반을 또 후반기까지 과반을 못 얻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정권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체제 가지고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국힘이 저는 거기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아무리 민주당이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네, 위원장께서는 총선 전망을 좀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은 2024년 총선은 네. 국민의 이 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절명의 선거라고 봐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남은 3년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4년 총선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의 당의 모양으로 봐가지고서 과연 그것을 이루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원래 뭐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당이 왜 협치에 응하지 않느냐 어쩌느냐 자꾸 이런 얘기들을 여당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네. 야당이라는 건 원래 옛날에 처칠 주상이 얘기한 대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야당이라는 얘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자발적인 협치를 기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한 얘기예요. 결국은 여당과 집권 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갖다가 획득하는 것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 할 것 같으면 2024년 총선을 승리로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지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선거라는 것이 지역구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호남, 영남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데가 수도권 아닙니까? 네. 지금 수도권이 전부 합해가지고서 130석 이상 이런 이제 의석을 차지하고 계신데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결국 가서 국회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구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수도권 유권자들처럼 그래도 많이 깨어있는 유권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처럼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진중교 교수 말씀대로 여당이 죽을 쓰는데도 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으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무슨 여당 쪽에서 안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야당은 결국 가서 여당이 잘못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이 자연적으로 야당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서 국민의힘이 노력을 갖다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그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많이 영입을 해서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어떤 반대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이 정치 뭐 이른바 정계 개편이 되지 않는 한 지금은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거대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대선에 그 역전된 버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을 믿어서 네. 또 좋아해서 또는 잘할 거라 기대해서 뽑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심판이었단 말이죠. 그럼 정확하게 2년 뒤에는 그 심판이 칼이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쉽게 말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뭐 그를 기대해서 민주당이 잘할 거라고 믿어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그렇죠. 그 집권 여당에 실망했을 때 그 네. 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아무리 야당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사실 대선 때 벌어진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이 결국 야당으로 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총선도 심판 어차피 중간 선거잖아요. 중간 네. 심판, 그러니까 아마 심판론이 나올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4.7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이끄시고 이제 대선에 초석을 닦으셨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내후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바꾸는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지금 이 정부의 상황이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국민의 지지도를 그대로 가져가다가는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정부는 냉정하게 왜 국민들이 외면을 하게 됐나.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 왜 지금 외면을 해가지고서 지지를 하지 않느냐.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서 네. 국면 전환을 갖다가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새로운 모습이 전 보이지 않느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에 대한 가장 인식을 철저하게 해야 할 분이 대통령이라고 봐요. 대통령. 결국은 대통령이 내가 나머지 임기 동안에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갖다가 이끌어갈 것이냐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상황인식이 철저해야만이 문제가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쓰신 이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대통령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결단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런 결단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지금의 있을까요? 사실은 네. 대통령의 고난이라는 것은 87년 개헌 당시에 네.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였던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의 고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의 고난을 그대로 헌법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고난을 행사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대의 모든 상황은 변화했는데 그 자체만 변화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수행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마찰이 생기고 국민과의 괴리 현상이 생겨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제의 소위 가지고 있는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네. 대통령들이 나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진 교수께서는 앞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낮은 지지율을 좀 극복할 수 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약간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그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그리고 자기들 그 강성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가 세계 전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고 그 넓은 세계는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응들이 보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국면이 국민과의 소통을 갖다가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계속 안 하잖아요. 네. 대통령도 이번에 막말했으면 간단하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고 하지만 본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명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사과 계속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정준석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그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해요. 정면 돌파합니다. 네. 그 유병호 이분도 그 잘못된 문자질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한 거잖아요. 사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이분도 와가지고 또 끝까지 또 국정감사에서 또 사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밀리면 진다. 돌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갖다 역전시켜서 여론을 역전시켜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황당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싸움을 벌리려면 그렇거든요. 항상 그렇거든요. 싸움을 하려면은 유리한 지형을 골라야 되거든요. 거기서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불리한 지형에서는 절대 싸움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불리한 지형에서 싸움이 걸렸다. 그럼 일단 퇴각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유리한 지형인가 불리한 지형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매사 그런 식으로 좀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감각들을 좀 갖추고 좀 넓게 좀 들어라. 그 다음에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듣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현실이 뭐냐면은 왜곡된 현실을 갖게 되거든요. 대개는 이제 쓴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랑 쓴소리들을 듣게 되면 현실 감각이 갖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네. 이게 되는데 지금 그것 자체가 안 돼요.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저게 폐쇄회로 속에 갇혀버렸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좀 폭넓게 들어서 이 국정에 어떤 이제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 위원장께서는 이제 대통령 실패 이후로 솔직하지 못한 것을 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점에서 좀 더 솔직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당면한 상황인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상황인식. 거기에 대해서 매우 솔직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시대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시대 과제로 생각할 것 같으면 노령화, 저출생, 저성장, 그다음에 이 양극화, 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을 천명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2025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금년 들어와서 벌써 0,75 이런 정도로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내려가지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처방이 나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이제 현실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처방을 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진중권, 김종인 두 분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 지난 5개월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 중 이제 5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아 있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자 국정을 이끄는 정부에 대한 종합평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서 다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1년 반 뒤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22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권력은 선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야 바꿀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책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이 말미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5개월 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은 4년 반 임기 동안 잊지 말고 참고해야 할 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진중권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지켜봐 주신 매거진 동아 플러스 구독자님 그리고 채널A 유튜브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신동아 창간 91주년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윤석열 정부를 말하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